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주택법인데요. 주택법은 페이지 이번에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주택 개념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기 쌍가로 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느낌상 공동주택이다. 근데 뭐 했다? 세대를 구분했다. 이 말 뜻이지 뭐. 한국말이 뭐 이대로 읽으면 되는데 요거를 기존의 주택은 하나 주택 안에 방 3개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게 24평형대랑 32평형대죠. 그러니까 방 3개, 거실 하나, 그리고 이제 욕실 2개. 그 정도인데 4인 가구에서 지금 현재 4인 가구에서 지금 몇 인 가구로 줄고 있냐면 3인 가구로 이미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2인 가구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줄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1인 가구랍니다. 4분의 1이. 그럼 3인, 2인, 1인 가구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면적이 이제 차지하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선호했던 32평형대 아파트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점점 24평형대, 18평형대, 뭐 13평형대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3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을 건데, 그 전에 있던 주택을 그러면 아예 맨 처음에 자, 이게 아버지, 어머니 4인 가구였어. 그리고 아들, 딸. 아들이 뭐 딸 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저 4인 가구가 필요한 방의 수는 방 하나, 방 둘, 방 셋 당연하죠. 그리고 거실 하나 있어야 되니까 선호하는 게 방 3개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현관이 있다. 현관이 있으면 여기 방 하나, 또 이제 거실, 방 둘, 그리고 이제 이쪽에 방 셋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부엌이고 다용도실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상태인데 어느 날 이제 보통 아버지는 여기서 주무시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시죠. 저희 집 그랬는데 저 어머니 거실에서 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어렸을 때. 근데 주무시다가 이제 아들내미 왔어. 아들내미는 일로 오고 딸내미 일로 왔어. 딸내미 자고 있는데 딸이 어느새 커가지고 시집 갔네요. 시집 갔어. 아들내미는 이제 어느덧 커가지고 20살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더니 간대요. 어딜 간대? 군대 간대. 군대. 그럼 이제 이 방 남았죠. 이 방 남았지. 둘이 같이 자지도 않죠 지금. 어느 날 엄마는 이 방 갔다가 아빠는 이 방 갔다가 서로 얘기도 안 해. 이거 가정 파탄 납니다 이거. 문제 생기잖아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얘네가 나가 있던 시간이라든지 얘 시집가고 나면 저거 아까웠잖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거야. 이걸 세대 구분해서 이거 한 세대로 또 구분하고 이거 한 세대로 구분하고 할 수 있게. 그럼 이게 독립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독립 갖춰야 되니까 조건을 두고 나중에 그러면 요거는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을 잡아놓은 게 몇 제곱미터 이상이냐. 우리 도시형생활주택이 145땡에서 최저가 14에서 50이에요. 원룸이. 그럼 이제 일단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구분을 했는데 구분을 했지만 이거 구분 등기는 안 돼요. 구분 등기는 안 되고 1인 소유로 돼 있는 거야. 1인 소유돼서 월세 정도 받는 형태로 구분만 한 거야. 그러려면 여기서 독립이 돼야 되니까 현관이 따로 하나씩 있어야 돼. 현관이. 현관을 갖춰야 되고 현관 들어가서 내가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방이 있어야 되죠. 방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방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자고 씻고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부엌하고 뭐가 있어야겠네? 욕실. 요거를 갖춘 상태에서 독립이 돼서 여기 이제 1인 소유로 되는데 구분소는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근데 나중에 보통 이제 시집 가면은 6개월 만에 돌아오는 경우 있죠. 6개월 만에. 요즘은 너무 빨리 오더라고. 6개월 만에 돌아왔어. 그리고 그럼 얘 내보내야죠. 있던 애. 군대 갔다가 제대했네. 의가 제대했어. 빨리 왔어 또. 그럼 얘 내보내야죠. 그럼 나중에 이거 세대 통합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문 같은 걸 만들든지 아니면은 경량 구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 경계벽 같은 거 경량 구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출입할 수 있는 거, 통합할 수 있는 거, 통합 가능하게끔 해라. 그래서 만든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요게 이제 근데 많이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아파트 단지 세대 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3분의 1 이내. 전체 면적에서도 3분의 1 이내. 전용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질 수 있다. 요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보시면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밑줄 치세요. 구분 소유 없어서 구분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1인 소유란 얘기예요. 없는 주택으로 다음에 대통령 영의정한 건설 기준, 면적 기준, 그리고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 대통령 영의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라. 당연히 이게 시험에 나오게 생겼죠. 이게 이미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여기 기억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자 욕실 동그라미, 부엌 동그라미, 현관 동그라미. 욕실, 부엌, 현관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이거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밑줄 연결문, 경량구조 됐고 디귿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 세대수가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에 얼마를 넣으면 안 돼요? 3분의 2 내여야 돼요. 3분의 2 내고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리을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에 얼마를 넘지 마세요. 3분의 1, 3분의 2 내로 할 것. 주거전용 면적 비율은 기준을 충족하라. 그래서 이제 세대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만약에 나오면 현재 요 정도 상태의 선에서 이제 기준 물어보는 게 아마 나올 건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 때는 많이 볼 수 있어도 실전 시험에서는 이거 갖고 또 한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요 요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나왔어. 자, 이제 5번은 국민주택이죠. 자, 국민주택이 뭐냐? 예전에 우리가 1970년대 서울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어디로? 서울로. 말은 제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몰려 살다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한데 집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정부가 그럼 주택을 건설한 기금이라는 걸 그 당시에 만들었어.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금이다 해서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금을 지원받아서 이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집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무주택자들 우선으로 이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었어요. 이 우선 공급하던 주택을 그러면 국민을 위한 주택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기금 마련했으니까 이 기금 받은 주택을 그냥 국민주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다가 지금 현재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요 표현 있죠. 요걸 이제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 도시기금법이란 걸 만들면서 이걸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했어요. 주택 도시기금. 그럼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 이걸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고요? 국민주택. 근데 그 당시에 이 무주택자들 가족 구성원은 거의 몇 인구 구성이었어요? 4인 구성이었어요. 그럼 여기 전용 면적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전용 면적이 방 몇 개? 3개. 그리고 거실 하나 정도 나오는 그러면 이 85제곱미터 정도 이하.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단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닌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있죠. 시골은 4인 가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났어요. 얘를.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5인, 6인이었으니까 그럼 걔는 100제곱미터까지도 짓게 해주겠다 해서 원칙은 국민주택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현재 법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게끔 하겠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에서는 100까지 셔서 이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가입했던 게 청약저축이었었어요. 청약저축하고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통폐합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통폐합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었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걸로 이제 통합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거 하나로 이제 통일시켜 버린 거죠. 예금 부금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쓰고 지금부터는 그걸 가입을 안 받겠다. 그래서 여기 쌍가로 5번 가볼게요. 국민주택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그리고 그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나왔네요.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에서 지금 현재 뭐가 하나 붙었냐면 자,
주택도시기금법이라고 하나 생겼죠. 딸은 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뭐가 붙었어요? 국가지자체가 붙었어요. 공공이죠, 공공. 국가지자체 재정.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돈이나 또는 이제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을 말한다는데 여기 하나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항이 하나 또 늘어난 거야. 여기 이제 2항이었죠. 거기 1항 보시면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자,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택도 이제부터 뭐라 그래? 국민주택. 그럼 이제 이 국민주택의 규모 이제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 어떻게 제한할 건데 이렇게 제한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로만 쓰이는 면적을 우리는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주거 뭐야? 전용 면적. 자, 여기서 내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현관을 들어와서 쓰는 면적 이걸 우리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줄까? 자, 이거를 이제 주거로만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 근데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 올 때 계단이나 복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는 거라 이걸 우리는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공용 면적.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내가 30평형대를 분양받았다. 32평형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주거 공용 면적만 주거 전용 면적을 산 게 아니죠. 공용 면적도 사야 내가 돌아다녀. 안 사면 나 못 지나. 너 안 샀잖아.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분양 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양을 받으니까 분양 면적이라고도 하고 건설에서 우리한테 주는 사람들은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급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우린 분양 면적이라 했는데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린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30평 내가 아파트 샀어요. 그중에 전용률이 얼마야? 그러면 보통 8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38에 24, 24평이 전용 면적, 6평이 뭐예요? 공용 면적. 보통 공용 면적은 한 7, 8평 나오는데 이게 6평으로 줄어버렸다 그러면 공용을 많이 뺐죠. 전용이 커진 거죠. 아, 이거 전용률이 높은 주택으로 쓰는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불편할까봐 여기 앞에다가 발코니라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발코니. 요 발코니는 우리나라는 건축법상 1.5m까지 공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주겠다. 요거는 발코니라고 그래요. 아파트는 베란다 없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여기 발코니를 우리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발코니는 또 뭐야? 아, 요게 요거야. 보통 집을 지을 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불이야! 불 났어. 불 나면 이제 불이 옆으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불이 번질 때? 그쵸, 위로 가. 안 가, 일로 옆으로. 위로 가면 이게 붙어버린다, 이렇게. 이게 화재가 그냥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칸을 좀 튀어나오게 하면 화재가 나오는 게 좀 약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던 게 발코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란 색깔 이렇게 나온 거. 이걸 이제 발코니라고 합니다. 근데 발코니를 이제 만들어 줬더니 요 발코니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왔을 때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난간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겨울이 되니까 춥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뭘 했냐면 이렇게 해서 샤시를 했어요. 이렇게 샤시. 샤시 해가지고 이제 좀 채광을 할 때 뭐 빨래 넣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썼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공짜로 주는 뭐야? 서비스 면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요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를 우린 발코니라고 해요. 발코니. 근데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건물이 됐냐? 일단 인접 대지에 뭐 1조 사선 제한이나 사선 제한을 받아서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요 1층하고 2층하고 3층의 바닥 면적이 다 다르죠. 그죠?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건 있죠. 이거 남는 부분. 요거를 우리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베란다라고 그래. 베란다. 이거는 이제
확장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샤시를 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인허가 받으면 당연히. 근데 얘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샤시를 해가지고 해버렸다. 그럼 이거는 불법이 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못 짓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발코니하고 베란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이렇게 해서 데크 같이 올려가지고 차 먹거나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우리는 테라스라고 그래요. 테라스. 그래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 살고 계셔. 아파트 살고 계시면은 발코니가 있겠지 베란다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된 건 이건 베란다예요. 발코니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발코니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게 발코니예요. 그러니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데 어머니가 가가지고 야 거기 베란다 가서 사과 좀 갖고 와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돼. 베란다가 없어 우리 집에. 베란다가 아니라 뭐야? 발코니야. 근데 이걸 같이 써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TV에서 드라마에서도 베란다 가서 뭐 갖고 오라는데 그럼 나는 그때 사람들하고 있으면 저거 가면 안 되는데 이래. 베란다가 어딨어 아파트에. 그래서 발코니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발코니 개념은 뭔지 알겠죠? 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분양받을 때 분양 면적 30평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30평대 받았다 그러면 전용 면적 24평에 공유 면적 6평 이거 더해서 우리는 30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차장도 사죠. 주차장도 사야 돼. 내가 차 놓고 와야 되니까. 경로당도 있죠. 경로당. 주민이 같이 쓰는 거. 또 관리사무소. 그럼 얘네들도 같이 사야지 이거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경로당 가셔야 되는데 안 사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 기타 공용 면적. 자, 요거 구분하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여기서 말이 나올 건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중개업을 하려면. 그래서 요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 면적, 공급 면적 있죠. 요거랑 요거를 더했을 때 우리는 아파트 계약 썼을 때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면적. 그래서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 사면 계약할 때는 뭐 42평 되는 경우도 있고 뭐 40평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건 계약 면적. 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는 무슨 법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택법을 받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물린 거라. 오피스텔. 자, 아파트는 우리 분양 면적 할 때요. 전용 면적에다가 무슨 면적을 더한 거? 공용 면적을 더한 거 분양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오피스텔, OFFIC,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거는 구택법을 적용 안 받으니까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에다가 뭘 넣냐면 주차장을 넣었어요. 예산지. 주차장을.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똑같을 수가 없겠네. 아파트 30평하고 오피스텔 30평은 다른 거예요. 평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피스텔이 더 싸다고 그러잖아요. 싼 이유가 요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통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아파트가 75에서 85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80%를 찾으면 돼요. 이걸 전용률이라고 그래.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근데 오피스텔은 얘가 들어왔죠. 보통 얘가 7, 8평 정도 가요. 7평, 8평. 공용 면적도 7평 정도 가. 그럼 얘는 몇 평을 줄어든 거네. 절반으로 줄였죠. 이게 뭐야? 30평에 14 빼면 16평이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7평이다. 그럼 얘 몇 평이야? 23평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수 차이가 몇 평이냐면 6평 차이야. 7평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게 45에서 55%니까 얘는 5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용률이. 그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차이가 나는 거는 주차장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주고 할까?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이거 사람이 없으면 한번 따라해서 아파트 80%예요. 아파트 몇 프로? 80%. 한번 해봐. 오피스텔은 몇 프로? 50%. 전용률이 50%야. 그럼 이제 아파트를 30평짜리다. 딱 들었어요? 아파트 80%죠? 30평 중에 80%가 전용 면적이 아마 좀 나올 거야. 38에 24평짜리. 근데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30평이다. 30평짜리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50%죠? 그러면 30에다가 50 곱하면 35, 15평. 그럼 24평하고 15평이면 9평 차이가 나죠? 여기 지역이 평당 1,000만 원인 지역이야. 그러면 9평이면 벌써 9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야. 얘가 오피스텔 30평이 3억이다. 그럼 아파트는 3억 9천이 돼야지 맞는 거죠. 전용 면적이 더 크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둘 다 30평이라고 그러면 오피스텔이 좀 더 싸니까 이걸 사려고 하겠지 않냐. 그래서 이
업자들이 만들어낼 때 여기다 주차장을 넣어버린 거예요. 전용료를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이 전용료를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집에 아파트 30평인데 친구가 집들이 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서 신혼집을 차렸다는 거야. 또 갔더니 30평이래. 우리랑 집 똑같구나 해서 딱 문을 딱 열면 여기 왜 이렇게 좁아? 이렇게 하는 게 왜 자연스럽게 좁다란 말이 나오냐면 좁아요. 네, 전용 면적이 훨씬 작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전용해서 쓰는 공간이 줄어 9평이 주는데 그러니까 좁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러는 거야. 야, 30평인데 여기 부조가 잘 안 빠졌다. 이게 아니라 전용 면적을 현재 줄이면서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평당 분양가를 낮춘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업자들이 요거 평당 분양가 싸니까 사라 해서 꼬시려고 만들었던 거니까 우리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파트 전용률 80%, 오피스텔은 50%. 그 정도를 알아두고 여기 주차장면 들어가서 이렇게 됐구나 정도만 아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국민주택 규모라고 돼 있죠. 거기 쌍가루 6번에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하죠?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하는데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라. 전용 면적 이게 25.7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것 정도는 간단하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가 0.3025, 1제곱미터가 0.3025평이거든요. 0.3025로 곱하면 25.7평이 나와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인데 가로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아닌 읍면은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얼마 이하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됐고요. 지금 현재 한 게 이제 우리 국민주택 관련된 내용이고 7번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도시형이라고 그랬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2인 가구 많아지면서 도심지인의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주택을 그동안 다 뭐만 지어놨냐면 30평형대만 지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서 전세 월세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요 1인 가구, 1인 가구에 1인이 들어가서 살려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보통 이제 우리는 어디 갔었냐면 고시원 같은 데 갔어. 고시원 요게 이름이 법이 바뀌어서 고시원 이름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어요.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그래. 이제 고시원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인데 돈이 없으면 어디 가죠? 대학생은 기숙사 가겠죠. 기숙사. 그리고 어린애들은 상관없는데 노인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이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갔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현재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들어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화재 나거나 이런 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다가 1인 2인 가구가 살 수 있게끔 도심지 내에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1년도에 진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되냐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는데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겠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 주택 이렇게 했어요. 원룸형 주택. 종류를 지금 현재 몇 개로 나누는 거냐면 이제 세 가지로 일단 나눠놓고 요거를 지을 때 도심지 안에서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라. 대신에 미만으로 지을 때 이거를 장려해서 많이 지으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버리면 건설회사가 안 져요. 그래서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시켰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됐어요. 여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등장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 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관리해야 되니까 준주택이라고 하자 해서 얘는 준주택 범위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이걸 옛날에 꼬기노라고 했었는데 얘는 다기노로 바뀐 거죠. 꼬기노, 다이어트 주택이라 해서 꼬기노! 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제 다기노야. 다가 뭐야?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게 오른쪽에 8번에 보시면 거기 준주택이라고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범위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됐죠. 이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요 개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자, 준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이제 준주택으로 뺐고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지세요라고 지금 뺀 거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래서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냐? 7번에 있어요. 388 밑에 7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가 아까 우리 국민주택 등 뭐 이런 말 쓰고 이제는 국민주택이란 말만 쓰는 거예요. 국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아까 얼마? 85 이하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어느 지역에만 줘야 돼요? 도시지역에만 줘야 돼요. 그래서 종류는 오른쪽 가시면 1, 2, 3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1번에 원룸형 주택이라고 보이세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에서 기억에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요게 종전까지는 최저 주거 기준 면적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딱 줬다가 빼버렸어. 그냥 자유롭게 그냥 50 이하일 것. 그래서 원룸형 주택의 종류 요 조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전용 면적 얼마 이하일 것?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15평 이하여야 돼요. 옛날에 이게 145땡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이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이 되는 거죠. 이거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팔아먹을 거예요. 분양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독립이 돼야 돼요. 여기서 독립이란 말은 주거에서 독립이라는 거는 항상 먹고 자고 씻고예요. 씻고. 그러면 원룸형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원룸이니까 방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먹고 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부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씻어야 되니까 욕실. 그래서 거기 부엌, 욕실을 설치할 것. 독립주거는 가능하게. 그리고 디귿에 자 원룸의 뜻이 방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욕실 및 보일러실. 자 욕실이 방이에요, 방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 아니래. 실자가 무슨 실자예요? 방실자예요. 그리고 보일러실. 보일러실도 보일러가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요 방인데 요거 빼고 한 개 공간이 나와야 뭐야? 원룸이죠. 단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투룸을 해도 된다. 투룸. 2개 공간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50 이하로 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0 이상이 되는 거는 투룸도 나오고 30보다 작으면 원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리을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얘는 지하에다 넣으면 안 돼.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놨어. 이 조건을 갖추면 원룸형 주택은 뭐 아파트로 줘도 되고 연립으로 줘도 되고 다세대로 짓 때 그 안에 가구당 조건을 이렇게 맞춰라는 얘기예요. 됐고 2번. 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의 특징은 둘 다 연립은 4계층 이하, 다세대도 4계층 이하죠. 4계층 이하인데 얘는 심의 거쳐서 5층까지도 5층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뭐 거치면? 심의 거치면. 네.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그리고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5계층. 3번 단지형 다세대도 거기 심의 거치면 몇 층까지 돼요? 5계층까지 가능하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 밑에 원룸형 주택 사진 하나 있죠? 원룸형 주택의 조건이잖아요. 들어가면 거기 부엌이 바로 하나 보이죠? 그 부엌. 그리고 방 하나 있고 오른쪽에 욕실 같은 거 있는 형태가 우리 뭐다? 원룸형 주택인데 얘는 얼마를 넘어서는 안 돼요? 50을 넘어서는 안 돼. 그렇게. 그리고 8번에 준주택이 오고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였죠. 준주택으로 집어넣습니다. 9번 민영주택이 뭐예요? 그럼 이제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래? 민영주택이라고 그래. 자,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잠깐만. 아까 국민주택을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등이 지은 거, 국가 지자체 돈으로 지은 거, 기금 지원 받은 거.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거? 국민주택. 국민을 위해서 국가 등이 돈을 마련해서 줬다. 그래서 옛날에 국민주택 등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없어지고 국민주택. 이거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 그리고 10번에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당연히 빌려주는 거죠. 즉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2개. 공공임대, 민간임대. 그러니까 공공에서 건설한 주택, 공공임대. 민간에서 건설한 거, 민간임대. 뉴스테이 같은 거.
자, 그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 11번 보세요. 11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랬는데 토지 임대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토지를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이게 이제 토지 위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분양하겠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쓰임 받아 토지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주택을 건설한 시행자가 그냥 가져가. 주택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어떤 소유권 있죠. 이건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권 같은 거를 공유한 거.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졌네요. 건축물은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고 땅은 뭐야? 사업계획 쓰임 받아서 건설한 시행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은 시행자가 이건 분양받는 자가 이거를 토지를 임대 형태로 하고 이 집만 건축비만 좀 드린 거니까 좀 싸겠죠. 그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시행사 거. 그리고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 거. 토지를 임대해 주는 형태죠. 그래서 토지 비용을 월세 받는 형태죠. 12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이란 말뜻이 자체가 저에너지 기술을 써서 요즘에 패시브 건축이라고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한 적게 조성 기술을 써서 대통령 영해저항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 범위, 기준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겠다. 이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그래요. 됐고 건강 친화형 주택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에너지 절약형은 이제 그냥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덜해서 CO2 보존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끔 많이 지어라. 근데 건강 친화형은 실내 공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영해서 저항 기준에 따라 건설하면 우리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번하고 13번을 주택관리사에서 제목만 바꿔서 틀리게 해서 냈었어요. 14번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게 긴 수명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성을 위해서 거기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약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면 가변성이 있겠죠. 수리도 용이하겠죠. 그런 주택을 수명을 오래 갖는 주택에 대해서 장수명 주택 이렇게 한대. 이제 12, 13, 14는 정의를 읽고 이건 뭐다 정도 알 정도면 되는 겁니다. 되고 15번, 16번, 17번은요. 이제 우리 간선시설과 기간시설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택 단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15번부터는 좀 이건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5번 부대시설부터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